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 두 번째로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혹시 트럼프가 당선될 줄 그 예상하셨나요? 이길 거는 같았는데 저렇게 완승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위기가 물론 이제 해리스 쪽으로 뭐 갔다라는 보도가 많았지만 그래도 박빙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해리스라는 후보가 직접 나서서 뭐 미국의 사무를 처리한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아마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그래도 너무 원사이드하게 그렇죠. 사실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좀 놀랐습니다. 그 이제 교수님은 특히 이제 국제 관계, 역학 구도 이런 쪽으로 우리에게 이제 해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중국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번 이제 시진핑하고 통화는 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의례적인 축하는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뭐 반응이랄까, 어떤 전략이랄까, 뭐가 좀 나온 게 있나요? 그 양국 다 양측 다 극도로 자제를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미국도 당선인 신분으로 직접 정치 행위에 나서지 못하는 뭐 원래 법률도 있고 그리고 그런 패를 먼저 보여주기가 싫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트럼프 당선에 대한 대비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년 1월 20일까지 기다리면서 준비를 할 거고 또 미국은 지금 이제 외교안보 라인이 거의 끝났고 이제 상무 재무 라인까지 지금 이제 했으니까 인사를 결국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또 숙고를 하겠죠. 그런데 아직 시간이 그래도 뭐 12월 1월 20일까지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말을 자제하는 분위기. 다만 미국이 강력하게 공격을 하면 우리도 대응을 하겠다 정도. 뭐 그 정도죠. 첫 통화에서 그런 얘기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협력하면 이롭고 싸우면 다친다. 뭐 사실 그 전에 했던 말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1기 4년을 어쨌든 견뎠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4년도 나름대로 견뎠단 말이죠. 무릎을 꿇리려고 그랬는데 트럼프 1기도 실패를 했고 물론 2기까지 갔으면 트럼프는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2기까지 만약에 그 당시에 연속 집권을 했었으면 아마 중국한테 분명하게 뭔가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왔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형태로 중국을 압박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1대1로 상대를 했고 탑다운 방식에 의한 압박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이 원래 의회 정치인이고 그 이렇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이제 국제 구도를 새로 재편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독재국으로 미국이 중심이 된 민주 진영과 대립 구도를 형성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룰에 기반한 질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IPEF라든가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다음에 뭐 취퍼 같은 그 반도체 공급망 혼자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사실 당겼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물론 이제 뭐 트럼프 2.0 시대가 와서 압박을 해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지만 8년을 견뎠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것이 양국 관계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을 아직은 무릎 꿇리지도 못했고, 그렇습니다. 무릎 꿇지도 않았고 서로 조금 이제 애매한 관계네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11월 26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SNS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취임 당일에 중국에 물론 이제 뭐 멕시코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중국에게는 추가 관세 10%를 바로 더 부과하겠다.
요건 실제로 한다는 겁니까? 물론 뭐 전제 조건은 뭐 펜타닐이 해소될 때까지 뭐 이런 건 뭐 전제 조건은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 뭐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 우회적으로 멕시코에 와가지고 뭘 그 우회적 수출하는 거는 100%를 때리겠다. 혹시 대만을 침공하면 200%를 때리고 1000%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진짜로 할 수 있는 거야? 뭐 속된 말로 좀 너무 뻥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무릎 꿇리지 않으면 미국의 지위가 편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 중국을 공격했던 일종의 흐름이 어떤 거였냐면 결국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도전하는지를 봤더니 군사력을 강화하고 심지어는 달러 패권에도 그 도전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위안화 결제, 뭐 인민폐 패권으로.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버는지 쭉 소급을 해서 보니까 결국은 훔친 기술, 그 다음에 불공정한 교역, 뭐 환율을 조작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제 무역 질서도 해치고 미국의 일자리도 뺏어갔다.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군사력에 투사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앞에 무역에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데 뭐 이미 물건을 만들고 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관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거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거는 거의 이데올로기적인 신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임 당일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 관세를 더 10% 더 하겠다라고 한 거는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조치다라는 거를 기정사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하고 실제로 정말 60%를 때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딜이라는 건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농산물이라든가 뭐 이런 걸 수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주고받을 건 있지만 일단 미국이 선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혹은 해야만 하는 일단 잽 한 방까지 날린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사이에서 특히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산업이 많이 겹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과연 반사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또 트럼프가 보편 관세라는 것도 매긴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약간 장벽 하나 넘어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10%에서 20%의 관세를 올리는 거니까 그건 보편 관세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조건이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조건이 똑같으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그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중국의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경쟁 산업도 있고 보안 산업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타격을 입는 부분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대중 압박이 계속돼서 만약에 한국이 그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을 때린 과실을 한국이 다 흡수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과도하게 기대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과도하게 기대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냥 수세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어쨌든 그게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기 때문에 그 관세는 서로 상계 효과가 조금씩은 있을 거다. 그렇다면은 결국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 제품의 경쟁력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제품들은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사실 한국이 가운데서 좀 고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의 저런 고율 관세를 때리면 한국이 분명히 일시적으로는
그 반사 효과를 보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장기성은 담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일시적 효과가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뭔가 한국만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바가 못 된다. 물론 이제 특정 업종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가 특별히 조선업 같은 거를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지금 전 세계 조선업이 제조 능력으로 보면 중국이 한 51%를 장악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한 26%, 일본이 한 14에서 15% 된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게 수리가 됐든 건조가 됐든 중국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물론 이제 뭐 애초부터 중국산 배를 중국을 통해서 그 미국산 배를 건조하는 건 아니니까 네. 상대적으로 뭐 이전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협력해야 될 새로운 분야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압박 틈 사이에서 그거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새로운 분야가 또 나오는 거란 네. 말이에요. 원전도 비슷합니다. 원전 그렇죠. 기술도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도 거의 유일하게 사고가 하나도 없는 원전 그 운영 국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중국과의 반사 이익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분야로서 조금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또 이제 집권 2기가 되면서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는 아이 설마 그래도 우리가 미국의 우방국인데 우리한테 심하게 하겠어? 라고 했던 게 지난 1기 때 와장창 깨졌었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도 단단히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필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맞습니다. 트럼프한테 이제 눈엣 가시가 되고 있는 거. 이제 뭐 미중 간의 이야기 계속 다시 이어가다 보면은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보복 관세를 이제 네. 매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국도 올해 4월 26일에 관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다른 형태의 무역법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관세법이라는 법률로 새로 제정을 했고 통과를 시켰고 12월 1일부터 이제 발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1월 20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물론 트럼프 시대가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되는 관세는 아닙니다. 아니라서 지금은 이제 대응 관세나 이걸 할 수가 없죠. 다만 8월 1일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태양광, 뭐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뭐 50% 뭐 100%인 것도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중국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원래 12월 1일부터 발효한다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복 관세를 대응 관세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이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네,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근데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중국도 지금 12월 1일부터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그걸 좀 넘어가고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응 관세 그거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보복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중국도 상대방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보복 관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이 관세법이.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나 작년에 법을 하나 통과시킨 게 있는데요. 그게 대외관계법이라는 거예요. 대외관계법. 이 대외관계법도 뭐냐 하면 이전에는 해외 다른 국가가 중국을 외교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분히 미국을 그렇죠. 겨냥해서 이미 대외관계법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는 특정 분야, 관세 분야에 대한 것도 관세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중국의 법 체제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런 말을 잘하거든요.
우리는 법치 국가고 우리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법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민 한 분이 지금 반간첩법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죄목이냐 뭐 막 이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잡아넣는 거 아니다. 우리도 반간첩법에 의해서 하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네.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 체계가 충분히 있고 그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꺼리낄 게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압박을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미국하고도 그렇지만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같이 손잡고 중국을 옥죄한다면 네. 왜냐하면 대외관계법이나 관세법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그렇다고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트럼프 2.0 시대에 1차적으로 제1합은 관세를 둘러싸고 어쨌든 다툼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법도 그렇고 대외관계법도 그렇고 저쪽에서 잽을 날리면 우리도 잽, 그렇습니다. 스트레이트 날리면 스트레이트 날릴 준비는 다 하고 있다. 다 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그동안 과정을 쭉 보시면 아시지만 미국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계속 매기고 올렸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도 다 무역법에 의해서 대응을 했는데 미국이 한 거 이상의 조치들을 하지는 않았어요. 미국이 10을 하면 자기는 한 9.5 정도. 미국이 30을 하면 29 정도. 이렇게 그 미국의 공격 범위를 넘어가는 거는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법 체계를 마련을 해놨다면 일정 부분 또 그동안 중국이 발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자신들이 판단을 해서 좀 더 강경하게 나갈 때는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겠다. 적어도 이 관세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국이 가장 원하는 거는 싸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리하잖아요. 지금 싸우면 불리하다. 불리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시진핑 주석도 그때 트럼프 당선인이랑 통화할 때 협력하면 이롭고 그렇습니다. 싸우면 서로 다친다. 그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덩치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 비용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중국이 보니까 거의 뭐 중국판 사드라고 하는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도 공개를 하고 그 로봇계에다가 무기 붙여가지고 뭐 로봇 늑대로 만든 것도 막 공개를 하고 그 복건성이죠. 이제 푸젠성이라고 하는 그쪽이 좀 대만하고 가까운 대만 바로 마주 보고 있는 성입니다. 거기가 요즘 거의 뭐 군사 요새가 되고 있다고. 그거는 이제 대만에 대한 뭐 어떤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있지만 사실 지난번 그 10월 10일이 이제 중화민국 건국 기념일이고 대만은 중화민국이 대만에 옮겨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이니까 그 라이칭더라는 대만 총통이 이제 중국하고 대만은 사실은 이제 별개 국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였지만 그 대만 섬이 둥그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이제 둘러싼 그 미사일 정밀 공격을 했어요. 정밀 연습을 한 거죠.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쏘고 그게 처음으로 그때 그 항공모함을 투입했습니다. 항공모함을 투입했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만을 도우려고 미국이 개입을 하면 어쨌든 바다에서 선박으로 일단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준비도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대만의 동쪽에서 동쪽에 이 항공모함을 띄워놨단 말이죠. 거기가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 올 수 있는 길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미사일 정밀 타격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10월 10일 날 요 훈련에서 그거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가 이제 군사력이 거기에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대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소위 이제 갈등이 최고조죠.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도를 잘 한번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 대만이 만약에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면 네. 오키나와 열도가 미일 동맹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부터 전 남중국해까지 해안선이 완전히 중국한테 뚫리는 중국의 통제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안선 그쵸, 천 몇백 그쵸. 킬로가. 예. 그러고 나서 그 밑에가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도 지금 싸우잖아요. 뭐 네. 항행의 원칙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남중국해가 국제적으로는 공해라고 우리가 이제 퍼블릭 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기는 공공의 바다이기 때문에 항행의 자유가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거기가 호주예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은 그 소위 쿼드라는 시스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네. 해가지고 묶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소위 중국을 가둬놓기 위한 이런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제 중국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뚫리게 되면 결국은 중국은 그걸 뚫고 태평양으로 나올 거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 1대1로 이제 태평양 몰래 그 시진핑이 국가 부주석 시절에 네. 미국을 방문해서 그때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입니다.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을 다 품을 만큼 넓은 바다다. 왜 너희 혼자만 가지고 그거를 움직이느냐. 오, 되게 뼈 있는 예, 말을 그 말을 날린 그때 거네요.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대만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네. 남중국해 더 크게는 쿼드까지 연결이 되는 그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이 대전략에 큰 손실이 온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지역보다 중동 지역보다 미국이 소위 중국이 뚫고 나오는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태평양으로 못 뚫고 나오니까 중국이 서쪽으로 간 거를 우리가 1대1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 미일 동맹도 뭐 확고하고 미국의 해군력이나 군사력이 워낙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도전을 못했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중국도 항공모함 전단을 3개나 갖추게 됐고 그죠? 엄청나. 네. 그럼 뭐 군함은 지금 370척 정도 전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290척밖에 네,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많죠.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뭐 양적으로 질적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두보로서 대만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고 거기서부터 안 뚫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지엔성 그 예. 일대의 그 전투 구역을 완전히 요새화하면서 일단 유사시에 직접적으로 뭐 대만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미국의 접근을 막는다거나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이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그래서 네. 그게 원래 중국이 만든 건데요. 미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 거꾸로 어떻게 됐냐면 저기를 못 뚫고 나오게 막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거기가 뚫리면 괌 미군 기지 이런 데가 다 뻥 뚫리는 연속적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으로서도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군사적인 어떤 대치 확장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교두보로 활용하면은 훨씬 더 이제 치명적으로 되는 거고 그걸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만의 뭐 반도체라든지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고요. 지정학적 예, 지정. 자체로도요. 네. 그래서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중국의 이제 대만 침공 가능성. 네, 이게 아까도 그 정밀 미사일 훈련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상상해 보면 만약에 이제 북한이 제주도 쪽으로 미사일 날리고 동해 울릉도 쪽으로 날리고 서해 쪽으로 미사일을 입체적으로 날렸다고 생각하는 걸 똑같은 거잖아요. 대만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그렇죠. 때는 네. 머리 위로 막 미사일 네. 돌아다니고 있고 또 이게 미국 해군에서도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게 미국 해군 자료로 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자료도 나왔다고 하고 네. 실제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 가능성은? 그 지금으로서는 저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제 1979년 1월 1일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만과는 단교를 하는 거죠.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국가는 대만과 단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국의 요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고 그렇죠. 미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해 4월에 미 의회에서
대만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대만 관계법이라는 예. 법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미국은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미 의회가 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참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거의 자동 개입 뭐, 비슷한 걸까요? 그렇죠. 그런데 뭐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중요성 때문에 이제 대만을 포기하기가 어렵고 그때부터 이제 대만의 별명이 생겼잖아요. 그 가라앉지 않는 미국의 항공모함. 지켜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냐 하면 이 미국이 과연 정말 끝까지 지켜줄 건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뭐 모르겠다.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국은 대만을 지켜줘야 되는 약속이 있고 바이든이 그걸 계속 오케이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할 때 대만에 그렇죠, 문제가 항상.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은 2016년에 차이잉원이라는 여자 총통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이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를 깨고 그러니까 이제 대만과 교류하지 않는다는 합의죠. 그게 고위급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차이잉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당선을 축하한다. 중국 난리가 났죠. 그럼 왜 했겠습니까? 그거는 자극하는 거죠. 일부러. 네, 그 자극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대만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뭐 대만을 침공한다거나 또는 뭐 대만을 가지고 우리와 딜을 하려거나 이런 걸 하지 마라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 대만이 사실은 대만 해협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해운 우리가 통상 국가인데요. 그 해상 운송의 약 45%가 대만 해협을 통해서 그 인도양, 대서양 이렇게 나갑니다. 유럽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우리 수입 원유의 80%가 거기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SLOC라고 그러죠. 그 주요 수송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군부나 의회에서 나오는 27년 침공설 이거는 사실은 주로 이제 서태평양 사령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약간 군산 복합 논리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긴장도를 좀 올려서 미국의 또 무기도 팔아먹고. 무기도 뭐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27년이 또 여러 가지로 시진핑이 혹시 더 한다면 사연임에 걸려 있고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에 걸려 있고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혹시 그거를 그 뭐 사연임을 위한 전리품 또는 이런 걸로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냐면 우선 첫째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이나 이걸 진행을 했을 때는 미국 요인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돼요. 둘째, 과연 속전속결로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오기 전에. 그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도 저렇게 오래 갈 줄 몰랐잖아요. 3일 러시아가 뭐 3일 일주일 안에 꼭두각시 정권 세우고 나와서 위성국 만들 줄 알았는데 지금 3년에 가깝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만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길 방법은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점령당할 상황도 아니다. 우선 화산섬이고 상륙할 때도 없고 물론 이제 미사일 공격을 하고 해상 봉쇄를 해서 초토화를 그 이제 고사 작전으로 나가면 버틸 방법은 별로 없지만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 그거를 획득해서 민족 통일을 달성하고 사연임의 당위성을 얻는 거는 좋은데 그거로 인한 피해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의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견딜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이제 계산이 별로 안 맞는다. 오히려 잃을 게가 많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 했는데 사연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돼버리면 오히려 힘이 빠지고. 오히려 아이고 무슨 전쟁 일으키고
계속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살 수도 있죠. 오히려 시진핑 장기 집권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하기에는 굉장히 중국으로서도 전략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많은 분들이 이제 러시아하고 비교를 하는데 러시아는 사실은 제조업 능력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거기는 그냥 지하자원 팔아서 사는 나라거든요. 뭐 워낙 뭐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네.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사실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약 40%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제조국입니다. 네. 그러면 그건 이제 서로 물려 있는 거죠. 중국도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가 없으면 그 물건을 만들 수 없고 에너지도 그렇고 네, 식량도 모든 그렇고, 게 그렇습니다. 뭐 석유 50% 세계 최대 수입국이에요. 수입국이죠. 예. 식량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급자족도 안 되고 예. 전 세계 50%의 돼지고기를 중국 사람이 소비하는 거 아세요? 네. 수입도 엄청 많이 하고. EU에서 특히 벨기에, 우리도 뭐 벨기에에서 산 삼겹살 많이 네, 사지만 돼지고기가 떨어지면 폭동납니다, 진짜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얽혀 있다. 아하. 그렇다면 그런 거를 감수하고 과연 2027년이라는 게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기에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빨리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서 선상에 올려놔야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과 합법성 이런 것도 담보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그리고 원래 전쟁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코너에 몰리면 한다고 그러는데 코너에 몰려서 하는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준비를 해놓고 여유 있을 때. 그저 시나리오를 다 해놓고 이런 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이 전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안 돼 있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현대전이. 그런데 어려워 죽겠는데 어디서 돈을 긁어 모아서 전쟁을 할 거냐.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한다면 2027년 전쟁설은 물론 뭐 모든 일이 의외성이 있고 사실은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침공할 거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뭐 100%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의외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전후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대만도 군사력이 있잖아요. 네. 미사일도 있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삼엽댐을 폭파시킬 수 있는 숑펑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베이징 상하이를 겨냥하고 있는 약 700여 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겠습니다만은 대만도 그냥 물러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대만이 걱정을 하는 거는 며칠을 버티면 미국이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72시간을 버티면 미국이 와주는데 72시간이라는 게 3일이에요. 네. 그리고 336시간이 14일인데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안 도와주면 우리는 14일 안에 함락당한다. 3일을 버티면서 미국이 올 때까지 좀 버텨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주한미군,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의 일부 차출, 뭐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직접적인 군사력은 못하더라도 뭐 일부 함정이라든가 또는 공군력 편대라든가 이런 거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8개의 기지가 있는데 전부 참전을 하겠다. 뭐 참전이라기보다 개입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수를 만약에 중국이 해야 된다면 이게 이제 연루되는 국가들이 많아지잖아요. 미국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고. 판이 커지죠.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중국이 이 대목에서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과장된 면이 좀 존재한다. 근데 이게 바이든도 그렇고 대만을 이제 지켜줄 걸로 많이 얘기하고 가라앉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는 말도 있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차기 정권은 트럼프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또 뭐 방위비가 어떻고 대만은 잘 사는 나라고 너희를 우리가 왜 지켜줘야 되고 뭐 미국 거 몇 개 더 사가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뭔가 조금 이제 대만의 중요도가 낮아지는 음. 것처럼 중국에 또 오판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내라 그러면 낼게. 지켜만 줘. 아, 대만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 그리고 TSMC라는 이제 반도체 네. 공장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대만 경제부장이 네. 경제부 장관이죠.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이 2나노 이하도 미국에서 생산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안 한다 그랬어요. 그것까지 다 가서 다 그렇죠. 뺏기면 어떻게 하느냐.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나노 이런 건 갈 수 있는데 지금 뭐 1.7나노 경쟁을 하고 있는데 2나노 이하 이거는 여기서 갖고 있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래서 호국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호국신. 그 라이칭더도 그런 얘기를 했고 차이잉원도 했어요. 대만은 군사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반도체로 지키는 거다. 예. 그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부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대만을 점령하면 반도체 공장도 다 점령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예. 그게 중국 거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공장만 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술도 기술. 있어야 되고 예. 장비도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공장만 떨렁 점령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안 맞는 얘기고 어쨌든 대만은 그런 레버리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소위 미국과 딜을 할 겁니다. 미국 딜을 할 건데 그 대만에 뭐 이게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지켜만 준다면 네. 약속만 이행한다면 돈 내겠다. 그 사실 저도 이제 뭐 대만 친구들도 있고 그럽니다. 아이고 돈 더 달라고 하면 줘. 주고 뭐 자기가 한다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뭐 대만 현지 분들이. 예, 그것도 이제 약간 높은 쪽 계신 예, 분들이. 반농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 우리는 그건 자기네들은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국교가 없으니까 그건 되지도 않고 우리는 한미는 동맹 관계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유일 동맹 관계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 전략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대만은 그럴 만큼 지푸라기라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잡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바이든의 경우에는 이제 동맹과 함께 이 스크럼을 짜갖고 사실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대만을 지정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요. 몽골, 뉴질랜드, 대만 등 국가 이랬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이. 아니 대만을 국가로 호칭하면 어떻게 하냐. 그 국방부 보고서는 더했어요. 중화민국이라는 표현을 또 거기다 썼습니다. 미국이요? 예, 미국의 국방부 문서에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흐지부지 고쳤는데 그럴 만큼 대만의 역할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린치핀이라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저 바퀴 굴러가는데 중요한 핀이다. 네네네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대만이 해줘야 된다라는 이 전략적 가치를 계속 부여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해왔던 거를 이제 아니다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견제하기 딱 좋은 그러니까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나 바이든 때 했던 건 난 몰라. 새로 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이 서태평양 지역, 미국이 볼 때 서태평양 지역 이쪽 지역에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고 만약에 미국이 여전히 중국의 부상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압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스템을 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다만 경제적으로 너희도 잘 사는데 왜 우리 기술을 훔쳐가지고 다 팔려고 그래. 그러니까 공장 다 옮겨와. 이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올리면 관세 무서워서 미국에서 공장을 차리고 네. 그럼 여기서 팔면 되지 않냐라고 사실은 이제 그게 관세 정책이잖아요. 관세를 계속 올리면 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현지에 미국의 공장을 세우게 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소위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네. 기술력도 그렇죠. 제조업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제조업 능력이 없는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 갖다 놓으면 들여와라. 뭐 훈련이 돼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만 같은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TSMC라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미국한테 올인해서 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약간 줄다리기를 하면서 간다면 그걸로 이제 레버리지를 삼고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준다면 대만을 포기한다거나 네가 알아서 해라라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소리를 하죠. 북한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건가? 그 이제 김정은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나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랑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왜?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좋은 완충 지역이 어딨냐. 그러니까 티격태격해도 결국은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러가 저렇게 합쳐져도 중국을 자극을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을 앞에 놓고는 북중러 연대가 가능하다라고 김정은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대만도 내가 아무리 미국하고 티격태격을 하더라도 결국은 나를 중국 견제하느라고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또 갖고 있는 숙명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는 같기도 거죠. 하고. 네네. 근데 아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예전에 트럼프가 차이잉원 예. 대만에 총통하고 통화했을 때 네. 중국이 난리 났었다라고 네, 했는데 네. 이게 단교가 된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79년. 정상 간의 통화도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차관 국장급 이상의 교류가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다 교류를 해도 예. 외교적으로 어느 이상 급은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법을 만들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인가 대만 여행법을 만들어서 네. 이제 가라. 그래서 사실은 대만에 그 보건부 장관 뭐 이런 장관들도 갔어요. 그러면 중국이 오면은 이제 전쟁 난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방문하는데 그쵸. 그 뭐 방문했다고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가 나름대로 물론 이제 미국도 조심합니다. 됐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 가지고 2022년에 아까 79년에 맺은 게 대만 관계법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 대북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타이베이법.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구체적으로 대만의 안전을 지원하겠다라는 여러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45억 불을 지원을 해서 대만을 무장화시켜 주겠다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측이 이렇게 법을 만드는데 거기에 돈 액수를 기록하는 거는 아마 거의 이례적이죠. 최초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뭐 전쟁 배상금으로 얼마 지불한다 이런 거 말고는 내가 대만의 그 무장을 위해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물론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거 지원하고 나면 계속 미국 무기를 샀어야 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애프터 서비스나 이런 게 이제 연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든 이걸 거치면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대만이 과거같이 버림을 받거나 이럴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대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만은 이제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이라는 민진당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국민당은 50년간 통치하다가 정권을 뺏겼다가 또 8년간 찾아왔다 다시 뺏겼다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만이 독립 성향으로 계속 가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한 80%는 현상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지금은 우리 힘이 안 되니까 현상 유지다. 지금 정도로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흐름이 지금으로서는 중국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만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국한테는 좋은 그 빌미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공격을 못하게 하는
그 이유를 대는 거죠. 우리가 현상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독립하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자꾸 압박을 하느냐. 국제사회에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아까 여쭤보셨다시피 이 침공의 조건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분위기가 무르익겠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건 아닌 것 아니다. 같다. 양측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군사적인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군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과연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볼까? 그리고 본인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할까? 어떨까요? 참 이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푸틴과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훨씬 가깝거든요. 네. 사실은. 그리고 그 경선 과정 이제 후보 시절에도 러시아 우리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을 테니까 왜 미국의 세금과 미국 젊은이들의 희생이 들어갈 수 있는 저런 지원을 하느냐. 물론 직접 파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럼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끊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을 하고 네. 결국은 이제 EU 국가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럴 만큼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지원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끝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아마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현 상황에서 동결이죠. 우리 한국 전쟁처럼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요 몇 월 며칠 휴전하면 거기서 딱 끝내자. 현재 지금 러시아가 먹고 들어온 구간까지 그냥 거기서 그렇죠. 선을 긋고 네, 예. 근데 그걸 이제 그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안을 낸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특사 파견해서 휴전 협상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여기에 러시아도 또 대응을 했습니다. 뭐 그 얘기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러시아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거든요. EU에 가입하면 EU는 잘 아시다시피 그 EU 헌장 5조에 EU 회원국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가 다 자국이 공격받은 걸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나토 그 협정에 EU 국가들이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똑같이 자기가 공격받은 걸로 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년간 나토 가입을 배제하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그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우리처럼 무슨 이 DMZ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구체적 안까지 내놓기는 했어요. 이렇게 휴전을 하면 우리가 20년 동안은 나토에 안 끼워줄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랬는데 갑자기 북한이 파병을 한 거예요. 이게 북한이 파병을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에 아시아 국가가 지금 파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뭐 7,000명이 갔다 10,000명이 갔다 그러는데 얼마나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할지 또 얼마나 많은 무기를 계속 공급할지 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북한의 파병이나 이런 게 없으면 상대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북한까지 저기 낑겨 들어가 가지고 이게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을 안 받아들이도록 해야 이게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도 급한데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푸틴과 트럼프가 직접 협상을 하든지 뭐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서 이건 더 복잡해졌다. 복잡해졌고 지금 트럼프가 처한 환경이 1기 때보다 훨씬 안 좋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중동도 그렇죠. 분쟁이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또 나머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옛날만큼 신경을 못 쓰게 돼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밀착돼 있고 북핵에는 예전만큼 신경을 못 쓰고 그러니까 매우 선별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가능성이
큰데 우선순위 나눠서. 예, 우선순위 나눠서 그걸 이제 뭐 일부 학자들은 선별적 고립주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옛날 같이 완전한 미국 제1의 고립주의가 아니고 관여할 때는 해야죠. 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지금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해졌고 김정은은 그걸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런 상황을 북핵이 우선순위가 밀린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어서 네. 단판 구도를 또 만들어 보려는 생각도 그것도 이제 지렛대로 쓰려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뭐 북한에서도 이것저것 뭐 미사일도 쏘고 네네. 파병도 시키고 하는데 일단은 미국은 북한이 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넌 좀 있어봐. 번호표 아마 뽑아놓고 그렇게 기다려라. 우선순위를 그렇게 둘 거예요. 다만 이제 미국도 걱정이 되는 거는 지난 10월 31일에 그 화성 19호라는 거의 ICBM의 완성판 정도 되는 86분을 떠 있었단 말이죠. 고각 발사를 했어도. 예. 사실 뭐 아시다시피 북한 지역에서 미국 동부까지 가는데 30분이면은 가는 건데 86분을 떠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고 그런 운영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쏘는 순간 그거는 상대방한테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나도 공격받겠다. 그게 뭐 ICBM을 요격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그게 날아오는 동안 또 이제 북한은 그렇죠. 이제 뭐 완전히 벌집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격을 해라라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뭐 아시다시피 일본의 오키나와에 여전히 전술핵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무모한 시도는 이제 하지 않을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로 긴장 상태를 최고도로 끌어올려서 빨리 트럼프와 만나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싶은 게 김정은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사실 그게 1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내부적으로 그렇죠. 뭐 이민자 문제 막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급한 건 북한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사이에서 불안한 건 또 우리고. 그 중국 이야기, 중국 내부 또 중국 경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때 저희 7월쯤에 나오셨었고 그 이후에 9월 말부터 물론 뭐 연초부터 중국은 계속해서 경기부양책을 쓰긴 썼습니다만 특히 9월부터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왔죠. 이번에는 좀 다를까? 어떻게 보세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시진핑 지도부가 그동안은 중국 경제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바깥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거 심하게 나쁜 건 아니다. 우리가 다 통제하고 있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20기 3중전이라는 거를 거치면서 시진핑이 처음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하면서 9월 24일 날 1차 부양 조치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부양 조치가 나오면서 어떤 형태로 이게 갔냐 하면 이전에는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한 뭐 이제 금리 조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이제 주로 했는데 재정 정책까지 동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직접 공급을 하는 어쨌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결합하는 형태의 첫 번째 조치가 9.24 조치라고 하는 겁니다. 9월 24일. 그리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10월 2일, 10월 8일, 10월 11일 계속 이제 그 소위 부양 조치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온 부양 조치까지 다 합치면 한 2,000조 정도 우리 돈으로 2,000조 정도가 투입이 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올 봄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경제를 빨리 궤도에 올려야 되는데 아직 늦은 게 아니다. 그가 2, 3월만 해도 900조, 1000조면은 해결이 될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걸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이제 끝까지 끌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다 합쳐보면 한 2,000조를 하겠다고 부양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직접 시장에 푸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1,200, 300조는 지방정부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돈을 공급을 하는 거고 또 부동산 회사들이 어렵습니다. 이 부동산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회사의 운영자금 형태로 또
부도가 안 나도록 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얼마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네. 향후 몇 년 동안 할 거라는 흐름만 지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어넣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좀 아직도 부양조치로는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가 인정을 했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이제는 방향을 조금 잡고 가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하락세도 하락폭이 떨어지면서 일부는 멈춘 데도 있고 증시도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변동폭이 훨씬 줄어들었고 꽤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으니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그 봄이나 여름보다는 좀 어쨌든 분위기는 좀 잡힌 분위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트럼프의 대중 압박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중국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게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성장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그 땅을 그 부동산 개발 회사에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지방 정부를 운영을 했단 말이죠. 재정의 한 40% 정도를. 그런데 이 부동산이 확 풀리면 좋지만 이런 구조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투입됐던 돈들이 그대로 악성부채가 됐거든요. 그게 무슨 뭐 경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림자 금융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경원 뭐 그렇게 얘기를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사실은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도 어차피 중국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집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저 집들이 다 분양이 돼서 뭐 활성화가 된다. 이거는 별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로 끌고 가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회사에 개발 회사들에게 일정한 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헝다 사태가 난 지가 3년 반이 됐고 한참 오래됐네요. 미국 유엔도 망한다고 그랬는데 망했나요? 계속 듣던 이름. 안 망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망하게 했지. 어떻게 보면 이제 질서 있는 정리, 하는 거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그럼 어디로 돈을 집어넣느냐? 그게 바로 이제 시진핑이 강조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 같은 데도 과학기술은 어쨌든 물론 이 기술 압박 그 패권을 받지만 왜냐하면 그게 중국의 생명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일단 이게 이제 국제 경기가 좋아져서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 능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크게 움직이면 훨씬 더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지금과 같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라든가 이 저가 수출에 대해서 뭐 보조금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나 이런 압박 조치를 하잖아요. EU도 마찬가지입니다. EU도 바이든이 뭐 전략 산업에 관한 대중 관세 부과를 하니까 전기차를 EU도 43%나 부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제 경기가 풀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다 해서 지금 이제 하는 게 내수를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잘 아시는 우리도 뭐 비자 면제라든가 와라 중국으로 와라. 그 와야 교류가 늘어나고 내수도 풀리고 그것 때문에 뭐 새로운 신규 투자 협력 범위도 생기고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고육지책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지금 중국의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제 틀을 얘기할 때 내수, 투자, 수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수부터 끌어올려야 되는데 해마다 중국은 내수가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게 55%, 56%, 뭐 60%에 육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굴러가는데 지금 30% 초반대입니다.
내수가 그만큼 죽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나마 버틴 거는 밀어내기 수출로 버텼고 네. 그다음에 정부 투자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가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내수를 좀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간 거고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 지금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소위 그 투자 방향 그러니까 그 경기 부양 방향을 잡았고 그런 걸 설명을 하고 해외와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시장 개방, 뭐 일단 관광 시장 개방이지만 이런 걸 시작했다는 거는 충분히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소비도 그렇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 일반 이제 중국의 국민들도 조금씩 나가서 소비를 할 수가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8% 이게 네. 깜짝 증가한 거고 물론 방군제 뭐 소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뭐 징동닷컴이나 알리바바나 이렇게 정확히는 공개를 안 하기는 하는데 늘었다고는 하고 이게 원래 경기 안 좋은 시절에는 막 방군제 소비 실적 이런 거 공개도 안 하고 맞습니다. 왜 안 좋은 데이터는 좀 공개 안 하려고 하고 좀 나아지면 공개하고 이런 게 있지 원래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약간 분위기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또 10월에 이제 첫 주가 잘 아시다시피 국경절 휴가고 네. 그 중국이 잘 하는 그 헐리데이 이코노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 휴일에 돈 많이 써라. 그래서 이렇게 노동절 뭐 일주일, 그렇죠, 길게. 국경절 일주일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그 시기에 소위 그 소비 시스템, 소비 욕구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게 해서 이제 이런 활성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9월 말부터 나오는 조치들이 일정 부분은 우리 정부가 좀 움직이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움직이는 거하고 내가 돈 쓰는 거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있으려면은 취업을 해서 가처분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실업률이라든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청년 실업률만 얘기하는데 그 해고돼서 있는 노년들도 그러니까 일반 전체 실업률도 중년들도 굉장히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이렇게 호구를 옮기지도 못한 채 와서 도시에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농민공. 보통 뭐 2억 5천만 이렇게 보는데 이 양반들도 지금 이 사람들도 취업이 안 되니까 이게 잘못하면 불황화가 되는 겁니다. 불황화. 할 데가 노숙자처럼.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용히 있겠지만 이게 오래되면 사회 불만 세력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공산당의 정치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면 상당한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사회 안정하고도 경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은 민주사회는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우리는 선거라는 투표제도가 있으니까 중국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 중국에서 이제 탕핑이라는 말이 검색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하도 유행을 하고 예. 그 탕핑이라는 거는 누워서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냥 배째라. 그게 이제 모르니까. 부추 아시죠? 부추. 부추. 예. 부추가 원래 이렇게 바닥에 쫙 깔려서 자라잖아요.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냥 버티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도 못 버는데 소비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생긴 거예요. 어차피 취업도 안 되고 소비할 그러니까요. 돈도 없으니 그래서 뭐 한때 유튜브에 우리 돈으로 3만 원 갖고 사는 법 한 달. 한 달을. 뭐 하루에 1,000원 쓰면서 사는 법. 그게 이제 탕핑 생활이에요. 탕핑을 해서 내가 한 달 동안 그래도 굶지 않고 어떻게 버티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이 저렇게 사회에 전면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 그 사회는 기본적으로 활력을 잃게 돼 있죠. 활력을 잃게 돼 있으면 사회 발전의 추동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당장 취업이 안 되고 이런 거보다도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못 한다는 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탕핑을 해서 납작 엎드려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사회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사회학적으로는 더 그 어려움을 가중하는. 이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정치 지도부도 이거를 또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자전거 시위 비슷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한밤중에 학생 20만 명이 자전거를 끌고 도로인가 거의 고속도로 같은 데다 쫙 메워놓을 정도로 끌고 가던데요. 예. 근데 이게 또 누구는 시위는 아니다 라고 하고 그 사람들도 뭔가 뭐 평화적인 것만 얘기했다라고 하고 이거는 뭡니까? 본질이. 그 카이펑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는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누가 이제 라이타돌 튀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이게 뭐냐? 공산당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시위로 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저민 장례식이나 또 리커치앙 장례식, 추도식 이런 거를 굉장히 중국 정부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쳐다보았던 건데 혹시 이제 몇 년 전에 백지 시위 기억하시죠? 이 문구 아무것도 안 쓰고 하얀 종이 들고 있었던 거. 근데 이제 뭐 말하면 잡혀가니까.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청년 학생들이었어요. 특히 대학생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그날 20만 명이 모인 행사 자체에서는 무슨 이제 정치적 구호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예, 안 했죠. 왜냐하면 하면 또 잡혀가니까. 안 했는데 새를 보여준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당신들 공산당 정권 중국 정부의 감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20만 명이 도대체 무슨 수단으로 저기 모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야 우리 자전거 타고 가 이래서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조직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SNS로 그렇죠. 그냥 자전거 여행? 네, 사발통문을 돌립니다. 네, 자전거 여행할 사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모였는데 사실은 속뜻을 갖고 있는 당연히 엄청난 응어리를 갖고 모인. 예, 그게 누군가 그거를 시작한 친구들은 일정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바라보는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는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게 예를 들어서 시위로 번지거나 당과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이 된다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 자체는 뭐 중국의 보도대로 애국주의 활동이고 잘해보자 이렇게 끝났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속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그렇다면은 중국 정부에 대한 경고죠. 그것도 일종의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나 이쪽에서는 시위는 아니고 애국주의의 행동이다. 나라를 사랑해서 저렇게 자전거 안 타고 친환경적인 자전거 타고 다 잘해보자라는 단합대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언제든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공산당이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어떤 조치들이 잘못돼서 중국이 어려움에 계속 처해 있거나 그러면 학생들이 언제든지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남기는 거라서 중국은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전거를 끌고 나왔던 그러니까 시위 아닌 시위를 벌였던 학생들이나 그걸 지켜보는 중국 당국이나 그렇죠. 생각은 똑같았던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걸 또 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일반 시민들도 뭐 내부적인 거.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거를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식 집회 시위이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비폭력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를 폭도로 몰아세우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뭐 이데올로기적인 발언을 했다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산당이 잘못됐다, 정부가 잘못됐다 이랬다면은 그거는 이제 진압의 그 빌미를 줬겠지만 그런 거 아니니까 중국 정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죠. 그런 요구도 하지 않는 뭐 정말 자전거 운동하러 온 학생들을
진압했다? 그거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저 달밤에 체조하러 왔는데요. 막 이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가슴을 졸이면서 움직였다.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 밤에 운동하자고 20만 명이 막 사발통문으로 왔다? 또 약간 좀 앞뒤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는 중국 사회의 불안한 단면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청년 사건이다. 이렇게 근데 볼 수 이게 있어요. 참 어차피 거기는 이제 집회 시위가 금지된 국가니까 자전거 시위를 이번에 기획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 전에 백지 시위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 내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걸 주도한 청년들도 또 알고 있는 거고 자기네 딴 안에서는 생명, 목숨을 부지하면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그런 방식으로 낸 걸 테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상적인 검토를 받게 되면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막 죄를 다 그렇죠. 덮어씌울 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민생과 관련된 이제 나와도 민생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일단은 청년들이 그렇게 왔다라는 거는 그 쌓여 있는 울분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다.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숨겨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짜 그 청년들 마음 같아서는 거의 뭐 자전거 타고 한 시속 한 30km, 40km로 막 달리고 싶었겠지만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당국도 당시에도 뭐 도로 폐쇄하고 네, 외출 네. 금지령 내리고 막 이랬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번져선 또 안 될 테고. 또 안전을 또 보호를 해줘야죠. 그게 이제 자칫 예. 뭐 만약에 진압을 잘못해서 그런 게 SNS를 통해서 올라가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아이러니한 일인 거죠. 진짜. 그것도 보호는 또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카이펑? 카이펑 개봉이라는 그 개봉. 개봉이 중국어로 카이펑이에요. 막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독립운동 하면. 근데 그 도시에서만 벌어졌고 다른 데로 아직 전이가 이제 되지는 파급은 안 됐죠. 파급은 되지 않았다. 근데 요거는 계속해서 또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그런 뉴스를 보면 헷갈리는 거죠. 뭐지? 운동하는 건가? 시위로는 안 보이니까. 예, 그 사실 백지 시위 같은 것도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예. 백지를 들고 자신들이 할 말이 많다라는 거를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이 젊은이들은 이전에 시진핑 시스템의 가장 큰 응원군들이었어요. 시진핑이 올라와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적 국가로 간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애국 청년. 네, 애국 청년들. 그 코로나 팬데믹 겪고 작년에 1년간 리오프닝 한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안 됐고 올해 또 연말까지 왔는데도 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아무리 지지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그 반감이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백지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감시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이걸 할 수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전거를 탄 청년들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다. 사실은 이전에 그런 영상들도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학교를 폐쇄하고 기숙사에서 2년씩 이렇게 산 학생들도 있습니다. 못 나가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옷이나 이런 걸 갖다가 놓고 가는데 이 친구들이 밤에 이제 너무 갇혀 살고 감옥이죠. 창살 없는 감옥. 그러니까 막 운동장을 도마뱀처럼 기어다니고 그 울분을 어디 뭐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런 게 막 올라왔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한두 사람이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 그랬지만 그런 게 오래 쌓이고 되어서 하면은 그게 집단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게 흘러가게 되면 중국 정부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경제 안정이라는 거는 바로 사회의 안정과 직결이 되는 거고 이 사회의 안정은 공산당 통치의 합법성과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선거라는. 근데 여기는 공산당이 잘해주기만 바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공산당 내부도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정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나 이런 뭐 소위 불만이나 이런 할 말이 있는 세력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중국도 이런 상황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의식, 인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이번에도 긴장하고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백지, 자전거 이런 걸로 투영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한지 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중국도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교수님의 말씀 중에 한국인에게 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도 결국은 중국의 내수를 위해서인 네, 그렇습니다. 거고요. 근데 이게 외교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전적으로 저 나라랑 둘이 같이 좀 협의를 해놓고 네,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중국이 정말 급하긴 급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38개 나라에 지금까지 일방적 무비자를 통보했습니다. 일방적 무비자. 일방적 예. 무비자. 그러니까 원래는 상호주의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적어도 뭐 우리 대사관이나 우리 정부에 뭐 사전 통보를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뭐 이제 그렇죠. 뭐 그런 건 원래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알면 이제 외교부에서도 이제 그 주중 대사관에 했을 텐데 이거 뭐 얘기 있었어? 그럼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기습적으로 한 거고, 우리는 이제 8개 나라를 하고 8개 나라들이 유럽에 인구가 많지 않은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들한테도 또 일방적으로 했죠. 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도 다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9번째 했고, 며칠 전에 일본까지도 했습니다. 일본은 왜 안 해주냐 그러면서, 그러다가 15일 비자 면제 기간도 15일에서 또 30일로 30일까지 늘렸고,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경제가 제일 강하죠. 경제 내수 진작이 강한데 이게 복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복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2.0 시대가 시작이 되면 네. 결국은 이제 한국에 대한 그 미국의 그 협력 내지는 뭐 이런 요구가 강해질 거고, 특히 중국을 앞에 두고 일본한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틈에 좀 이제 중국이 선제적으로 한국을 좀 관리를 해야겠다. 약간 뭐 서비스. 예, 더 이상 미국으로 가지 말라는 메시지죠. 우리도 이렇게 좀 할 테니까 친하게 지내자. 네. 그런 이제 흐름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북러 밀착을 바라보면서 한국한테는 좀 사실 체면을 많이 구긴 겁니다. 말로는 안 하지만.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물론 이제 중국은 부정을 했지만, 예. 북한도 그 주권 국가로서 우리 말 잘 안 듣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척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잘 안 미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남한에 대한 영향력도 약화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한반도 양쪽. 지금까지 그거 갖고 했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중국이 좀 북한 좀 컨트롤해 줬으면 뭐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대가 더 있잖아요, 했던 사실은. 건데. 그래서 그런 뭐 영향력 발휘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저렇게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면 그럼 우리한테도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유화적으로 나오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북한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 자꾸 말 안 듣고 그러면 난 한국이랑 친하게 지낼 거야? 이런 것들도 좀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2.0 시작이 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트럼프의 뭐 그게 고립주의든 선별적 고립주의든 강경하게 나옴으로써 벌어지는 나라들을 좀 중국이 좀 끼어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뭐 교류를 강화하고 브릭스를 확대하고 그런 이제 세력을 또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일기 때 일본에 대한 뭐 방위비 분담 증액,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일본하고 중국 관계는 오히려 좋아졌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투자도 더 하자, 뭐 이제 레버리지를 가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국의 고립주의라든가 우월주의에 가까운 민족주의,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 미국이 우리가 세계를 지배해야 되고 다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돼서 미국이 압박을 할 때 거기에서 약간 튕겨져 나오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중국이 그 틈새를 파고들려는 생각 이런 거가 있단 말이죠. 약간 이제. 이게 참 뭐 연애 삼각관계 같기도 하고 외교는 이제 밀당이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사실은 이 비자 면제 조치 자체는 뭐 경제 활성화 우리한테도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뭐 그 자체가 다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주의요? 그 이걸 이제 한국하고 좀 풀으니까 뭐 그 중국이 작년 7월 1일부터 반간첩법이라는 걸 네네네,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반간첩법하고 그 반간첩법의 적용 범위가 이것 때문에 좀 뭐 완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건 전혀 별개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관광, 비즈니스, 그다음에 친척, 친지 방문, 그다음에 트랜짓 그러니까 국경 통과의 경우에만 무비자예요. 다른 분야는 비자 받아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관광 간다고 갔다가 다른 행동을 하면 간첩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자 목적 외 활동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꼭 구분을 해서 조심해야죠. 예, 다른 걸로 가시는 분들은 꼭 비자를 받아가야 됩니다. 예를 안 들어서 그러면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데 관광 비자로 갔다가는 괜히 나중에 예, 꺾일 요즘 수 뭐 있다. 비즈니스도 들어 있는데 이제 비즈니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를 만나기로 하고 뭐 왜냐하면 관광은 단체로 많이 가는데 비즈니스는 단체로 가지 않잖아요. 개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쵸, 많아지잖아요. 관광지 않은 예, 곳에 그러면 갔다가 뭐 그러다가 비즈니스 하러 갔는데 뭐 지인을 만날 수도 있고 다른 그쵸.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중국 간첩법에 의해서 반간첩법에 의해서 국가 안정과 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중국이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절대로 비자가 이제 면제가 돼서 우리라고 이제 완전히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관광 비자로는 관광만 하자.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네 가지 부분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반간첩법의 해석권이 완전히 중국 당국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이거는 국가 이익에 뭐가 위배되는지를 열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안전국 같은 데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한 분 구속되어 있다고 네, 하고 네, 네. 일본 사람은 17명이 구속됐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죄목이나 정확히 저 사람이 뭐 때문이다라는 게 설명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잘 안 되죠. 그 간첩 행위의 그 원래 간첩 행위가 한 5가지 정도 있었어요. 예. 원래 보안법에. 예. 근데 그거를 훨씬 포괄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영사 쪽에서 물어본 바에 의하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한국 기업에 넘기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한국 거꾸로 사람인데 됐잖아요. 한국 기술을 가지고 중국 반도체 업체 갔던 사람이 중국 반도체 기술을 한국에 넘기려고 했다. 그래서 무슨 기술이냐 그랬더니 무슨 기술인데 그 기술은 한국에 넘어올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외교 당국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제목이 우리도 모른다. 안정국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고 안정국이 국가안정국. 우리 이제 정보국 같은 데죠. 거기가 조사를 하니까 그거는 이제 간첩죄 적용을 받는다는 거고. 지금 문제는 지금 한 1년 됐잖아요. 한 5개월 조사를 받고 지금 구금된 지가 한 5개월이 됐는데 지금 정확하게 왜 기소됐는지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이제 인권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거고 이유도 잘 모르는데 저렇게 구금이 돼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정보 기술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래 많이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첩법 발효되고 나서 반간첩법 발효되고 나서 17명이 기소가 됐고 일부는 뭐 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는 또 구류가 되고 있고 이제 저런 문제가 생기면 외교적으로 이제 교섭을 해서 뭐 추방을 하거나 뭐 이제 뭐 이런 이제 형태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 판결권도 중국이 갖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정확하게 어떻게 이 법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기소가 돼서 어떻게 됐다라는 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상 사법부도 거의 행정부 같다면서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원래 2심 제도를 또 하는 데다가 예. 그 이제 그 최고인민법원이 대법원에 해당하는 거고 최고인민검찰청이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건데 사실 다 같은 편이에요. 네. 그죠? 이게 서로 다, 견제가 되지 않는. 예. 그러니까 뭐 국가적인 어떤 사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협조하는 분위기로 갈 그냥 수밖에 없는 거죠. 기소되면 네. 유죄 나오는. 네, 뭐 그런 형태가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야겠네. 그래서 그렇죠. 관광 비자로는 관광만 하자. 관광지만 다니자라는. 근데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어처구니 없는 게 얼마 전에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정원 위로 드론 날려서 촬영을 하다 걸렸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국정원 건물 무단 촬영. 근데 이 양반이 얼마 안 돼서 바로 석방됐다 하더라고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우리 보안법은 예. 기본적으로 적국으로 간주되는 상대 행위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법사위 소위원회가 적국을 외국으로 바꿨어요. 이제서야.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처리를 못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동방명주 사건? 몇 년 전에 예. 간첩 활동을 하는 어떤 그 식당. 그런데 그것도 처리를 못했잖아요. 왜? 우리의 간첩법은 전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대상으로 해도 북한에서 획득한 정보나 이걸 가지고 개인 활동을 이제 그냥 지령을 받아서 하는 거는 당연히 간첩 활동인데 북한도 그냥 혼자서 하는 거는 그것도 지금 처벌할 마땅한 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간첩 행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후속 법들도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드론으로 촬영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한 그 기소권이라든가 그 죄목을 판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지만 뭐 파라법이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북한이 저기 외국 사람들 알바생 시켜가지고 그렇죠. 야 드론으로 국정원도 찍고 국방부도 찍고 용산도 찍어오고 청와대도 찍어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걸려도 이 사람들은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적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서야 외국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구멍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그때 당장 동방명주라든가 비밀 경찰서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나왔을 때도 처벌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적용할 법률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다니까요. 아니 그 휴전 중인 국가 대한민국이 그런 큰 구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북한만 신경 썼다가. 그러니까 보안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이라고 해놓으면 사실 미국, 일본, 우리 우방국들도 그런데 다 문제가 간첩행위라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서로가 다 그냥 경제적으로 특히 경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그러니까 그렇게 진작부터 했어야 되고 이게 꼭 중국을 겨냥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법제를 만들어 놔야 다양하게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경제 안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이런 입법 절차가 마련이 돼야 된다. 아니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이제 이른바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입국하자마자 바로 렌트카 빌려서 국정원 옆으로 바로 갔다고 하는데 의도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도 국정원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데. 맞습니다. 다 준비를 해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민주, 자유, 법치 이런 걸 강조하더라도 그 국가 안전을 위해 하는 행위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고 제가 이게 작년에 7월 1일 날 중국의 반간첩법이 시행이 됐을 때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빨리. 왜냐하면 대응입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용은 둘째치고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며칠 전에 겨우 이제 외국을 적국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더 손을 봐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단순하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좀 손을 봐서 이렇게 그 해외에서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행위로부터 완벽하게 우리를 좀 지킬 수 있는 법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참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네. 일이었네. 그럼 이제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에서 국가정보원 같은 곳에 위에다가 드론을 날려서 찍었다라고 하면 그럼 뭐 그냥 영원히 바로 빠이빠이. 바로 구속에다가 최소한 10년 이상 나올 거요. 판결이. 갈 수도 없지만 아니 지금 그냥 단순하게 사진 찍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드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경치 좋아서 찍었는데 왜 군 시설물 찍느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속에 군대 있다고. 예, 뭐 그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뭐 80%가 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많이 가니까. 그렇죠. 이제 중국 쪽 네, 많이 중국 가신다 가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꼭 중국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뭐 간첩으로 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불필요하게 오해받을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지금으로서는 이게 꼭 한국만 겨냥했다고 그러면 왜 우리한테만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이것도 중국의 반간첩법이라는 법 테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중국에 가면 중국 법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준비를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피곤해서 못 가겠다. 그럼 뭐 그렇게까지 해서 가서 구경을 하냐. 근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과 같은 중국의 중국 당국이 법에 대한 해석권과 또는 거기에 의해서 기소되거나 이래서 판결권을 중국이 전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게 낫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눈 거긴 합니다만 밤중에 자전거를 끌고 나간다든지 백지를 들고 서 있더라 이런 큰일.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담 때도 뭐 항상 시진핑 주석은 에이펙은 이제 참석을 하니까 윤 대통령과도 잠깐 만났고 약간 이제 보도가 된 내용 보면 서로가 이제 방중을 방한을 요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 뭐 옛날부터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에 오고 지금까지 안 왔고 우리는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이 와야 되는 게 맞다 외교 관례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만 계속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내년 이제 11월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고 그 시진핑 주석이 와야 되니까 자꾸 우리 보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한국에 먼저 왔다가 1박 2일이라도 왔다 가면 그럼 우리 대통령도 가고 그럼 더 자연스럽지 않냐. 근데 지금 2026년 에이펙을 중국이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서로 좀 그런 순번을 자꾸 따지고 이러지 말고 원래 관례대로 네네네. 중국이 먼저 한번 오고 우리가 가면 된다. 아니면 그냥 내년 에이펙에서 11월에 만나든지. 에이펙에서 만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상회담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양자 정상회담을 하면 다자무대에서 만나는 건 좀 그런데 양자 회담을 하면 반드시 뭔가 그래도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동 성명도 발표해야 되고 지금 별로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중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하는 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가깝잖아요. 원포인트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웬만하면 그 외교 관례에 따라서 중국이 먼저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또 가든지.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그럼 내가 한번 왔다가 한국에 안 오면 그럼 또 자기는 11월에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 연속으로 온 걸로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11월에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그림이 안 그려질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쪽 입장에서 보면 그 윤 대통령 정부 되고 나서는 안 오지 않았느냐. 예, 그렇죠. 윤 대통령이 먼저 와라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진핑 오든 안 오든 에이펙에 결석을 할 수는 없으니 어차피 내년 11월에 경주로 올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또.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까지를 뭐 우리가 어차피 올 거 아니냐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속 간 거죠.
그거는 사실은 그 외교라는 게 뭐 나라 국가의 대소 뭐 세력이 크고 작고 이런 걸 떠나서 외교라는 게 관례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지나치게 생각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조선 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경제력으로도 세계 10위, 군사력은 한 6위 정도 되고 강대국이다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강대국 레벨에서 대등한 관계로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도 된 맞는 말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자신 있는 분야 이제 한국이 예전의 한국이 아니니까 사실은 인구 5천만 이상 뭐 3만 불 이상 국가 중에 우리가 그런 나라 랭킹 6위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그 정도면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다만 이제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안 갖고 있는 가장 호전적인 북한이라는 아주 이질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유일 동맹이니까 당연히 그 동맹이라는 게 마지막 군사 행동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기반이 되는 거고 중국과는 또 경제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 윤 대통령이 브라질 언론 인터뷰에서 뭐 한국에게 있어서 미국과 중국은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게 무슨 틀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실용적으로 보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뭐 외교 전략 자체가 뭐 변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북한 요인이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만 이제 최근 몇 년간 한미 동맹의 강화라든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미일 삼각공조의 이런 안보적 틀은 어느 정도 일단 확보를 해놨으니 네. 이제 중국과 조금 더 경제적인 면에서 교류를 강화하고 확대하자라는 메시지고 중국도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주변 국가의 관계를 강화한다라는 필요성이 맞아떨어지고 또 우리께 필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큰 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양측을 설득해야 되는 거.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라는 걸 미국한테도 얘기하고 중국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대한민국의 국익을 도모하는데 좋지 않느냐.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역대 정부가 다 고민을 했던 거고 그전에도 다 고민을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 정도 왔다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정상회의를 한다면 정상회담을 한다면 뭔가 결과를 지금 만들기에는 네. 아직은 좀 부족한 지금은 상황이고 주고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조금 더 이제 빌드업을 해야 돼요. 네.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주중 대사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네. 김대기 전 실장을 주중 대사로 내정을 했죠. 그리고 중국은 주한 대사로 주 UN 부대사를 했던 다이빙이라는 대사를 내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보다 격이 좀 올라간 거예요? 그 우리 대사는 분명히 이제 비서실장이 가셨으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뭐 비서실장 하신 분들이 많이 갔죠.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뭐 유익 대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온 중국 대사는 보통 이제 이전에는 주로 아시아권에 있었고 그런 분들이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온 다이빙이라는 분은 아프리카 국장을 하고 유엔의 부대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역대 왔던 그 대사들이 국장을 안 지내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오는 그렇죠. 코스. 뭐 대개 그런 형태였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국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장을 했고 유엔에 근무한 지 4년이 됐고, 그리고 이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격이 하나 더 높은 걸로 보인다.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니 북한에는 차관급 보내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걸 음. 우리가 뭐라고 그럴 상황은 사실 아니죠. 다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나마 이렇게 오면은 그러면 국장을 지내고 4년이 됐으니까 차관 복급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네. 생각할 수 있고 시진핑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아프리카국 국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엔 무대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자 외교 전문가를 보낸 거예요. 그전에는 남북 관계, 한반도, 아세안 이러다가 이제 그렇게 풀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유엔 대표라는 게 안보리나 매일 열리면 북핵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늘 다자 외교 상황에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한반도 문제도 과거보다는 조금 넓게. 그 시야를 확대해서 보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사라는 자리는 이제 가교 역할을 이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도 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도 교수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 많이 얘기는 했는데 뭐 제가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외교가 이게 기술적인 것도 많고 또 해석의 영역도 되게 네네. 많긴 한데 우리 강준영 교수님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식견이 넓어졌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